알면 당신도 법테라. 3월에 뜨는 저 달은 처녀 가슴을 태우는 달. 음력 3월 달밤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싶은 법테라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에게 빠져 모두 빠져버려.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든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장미 한 송이 너무나 예쁜 장미 한 송이. 예, 장미꽃 변호사 옆을 지키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아니 시청자가 장미가 아니고요. 네. 여기 있잖아요, 딱 꽃. 일어나부를. 네. 오늘 보니까 진짜 장미색 깔이네 아까. 네, 연한 장미. 연장미. 네.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여튼 장미의 계절 5월입니다. 이때는 원래 축제가 한창일 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5월이면은 캠퍼스에서는 또 축제가 있어서 대학가 축제, 그 대학을 도는 재미가 있었죠, 우리가. 야, 장미 축제 있거든요. 영등포에도 있어요, 장미 축제. 그 매년 했는데. 우리 지금 캠퍼스 얘기하는데 항상 생활인이야. 우리 너무 지금 아쉽다. 캠퍼스 축제 이야기하고 너무 오래된 있잖아요. 생각에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리고 캠퍼스 축제도 생각나죠. 예. 어기여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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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예. 예. 아이고, 뭐, 이거 응원가 엄청 했죠, 우리. 그러셨군요. 예. 네. 아무튼 추억입니다. 예. 요런 재미를 요즘 친구들이 모르니까. 그렇죠. 캠퍼스 라이프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아유. 것이 일상이었으니까 네. 3년째 축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대학들이 이제 3년 만에 봄 네. 축제를 재개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정말 이 요즘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 축제도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대학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게 반갑네요, 저도. 네. 네. 네, 여튼 대학 축제 진짜 젊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아. 올해부터는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그때 그 시절 누렸던 그 벅찬 감동을 많은 그 대학생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나도 많이 불러주세요. 네. 대학교 행사 말씀하시는 그냥 거예요? 대학 축제 생활이냐? 좋죠. 방송도 생활로. 네. 예. 자, 지난 4월부터 법안들이 꽤 통과가 된 모양인데 젊은 청춘들을 위한 법안 뭐가 있을까요? 통과된 거. 네, 작년 12월 31일에 총선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선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주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서 이 공선법과 같은 연령으로 18세로 나이를 조정을 했고요. 주민투표권자 총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는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하는 요건이 좀 더 완화된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젊은 친구들이 의견을 내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갈수록 젊은 친구들의 참정권, 정치적 자유권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19세인 나라가 좀 많이 드물고 우리나라도 이제 18세로 낮췄으니까요. 그리고 네네네. 그동안 주민투표라는 자체가 대면 참여만 가능했는데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바꿔서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이거 전자서명까지 된다면 보다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민투표가 그동안은 지자체 조례로 이루어졌던 거죠, 전 팀장? 네, 맞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주요 결정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민 투표에 붙여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투표가 있었을까 사실 언뜻 떠오르진 않으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 오. 처음으로 실시된 사례가 이제 2005년입니다. 네.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주민 투표였는데 이게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고요. 또 2014년에 삼척 원전 유지, 네네네. 그다음에 제주 강정마을이 대표적이고 야. 서울도 그 2011년에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아마 이거 이건 생각난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이 주민투표가 크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견 수렴의 통로이자 또 개인에게는 하나의 권리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까지 마련이 됐으니까 주민들의 이 영향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기대가 되네요. 근데 아까 그 주요 결정 사항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그 대상을 정하는 건가요?
네, 기존에는 그랬는데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에게 이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상당히 더 바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이제 지선이라고 하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18세 친구들도 권리 행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공들이고 있는 법안 탐색에 나서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는 뭔가요? 네. 공정하다면 그것이 좋은 세상 국민권익법입니다. 네. 자, 앞서 우리가 주민투표권을 얘기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과연 어떤 분이 공정한 좋은 세상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더라도 네.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고 네. 쉽게 말해서 핑퐁이 되는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연령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국가유공자분을 네. 좀 주도적으로 부양하신 분, 그래서 좀 기여가 있거나 공로가 있으신 분 위주로 하자. 독립적으로 네. 금융 분쟁을 전담하는 금융 분쟁 조정 중재원을 만들어서 네. 금융 사건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자. 행복한 대한민국,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고 계신 국민 변호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5월은 뭐 가정의 달인데요. 의원님들께는 특별히 또 이정문 의원께는 5월이라는 달이 어떤 의미가 있는 달인가요? 예, 5월은 한마디로 행사의 계절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등 네. 행사가 엄청 많고요. 예. 올해 또 지방선거가 맞아요. 있어서 예. 또 우리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네. 열심히 지금 또 뛰고 있고요. 앞으로 더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6월 1일이 지선이니까 네네. 예년하고는 좀 다른 예, 예. 그런 그 행보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오랫동안 국선 변호사를 하셨어요. 예. 이 국선 변호사는 우리는 이제 뭐 영화에서나 많이 봤던 분들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신변도 변호사지만 네. 국선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변호인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네. 국가에서 이제 변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료 봉사하는 변호사인 개념 아닌가요? 예, 제가 뭐 처음부터 네. 뭐 대단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국선 변호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예, 제가 이제 천안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네. 지역을 위해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단에 제가 들어가서 네. 이제 그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말하신 대로 네네.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을 법원에서 대신 선임을 해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수임료가 일반 변호사 선임료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국선 변호사님들이
성실하게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예. 지위가 예. 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뭐 이런 아니,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두 가지 종류가 예, 있습니다. 예. 국선 변호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를 국선 전담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예, 예. 제가 하는 것은 일반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몇 건씩 이렇게 봉사 개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1심 사건 특히 네. 이제 고정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약식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국선 사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생각만 해도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변호사끼리의 대화는 어렵네요. 예. 벌금 액수가 낮다고 해서 네. 쉬운 사건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런 사건일수록 오. 증인도 많고 네. 다투는 내용도 많고요. 네. 하시면서 막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내가 이걸 왜 맡아가지고. 그런 이런 경우도 고생이야. 사람이니까 사서 해. 있겠지만 막, 예. 어쨌든 뭐 그건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소명 의식도 네. 있고요.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다가 네. 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을 들이신 네. 게 이제 양승조 의원 당시 이제 청년위원장으로 발탁이 되면서부터거든요. 혹시 이제 정치를 내가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뭐 좀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양승조 의원께서 오라고 할 때 그냥 가셨겠죠, 뭐 그죠? 예, 뭐 저도 뭐 처음부터 네. 뭐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뭐 한 건 아니었고요. 네, 네. 뭐 2012년도 네, 네. 경에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셨죠. 그렇죠. 양승조 네, 현재 네, 그 네. 충남 예, 지금 도지사님께서 도지사시고, 예. 당시에 이제 청년위원장으로 함께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렇게 제의가 와서 그 길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좀 자유로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소양을 쌓게 되었는데 마침 이제 2020년도에 네, 네.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구의 의원님께서 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네. 국회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네네. 해서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네. 내신 1호 법안이 네. 예, 예. 일하는 국회법. 예? 예. 일하는 국회법을 내셨어요. 예, 예, 네. 예, 예.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통과된 걸로 아는데요. 예, 국회에서 계시면서 좀 일하는 국회법 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보람 있으신가요? 뭐 역시 보람이 있죠. 물론 그 법 때문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네. 사실 쉬지도 못하고 매달 그렇죠. 국회가 아들도 열려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이래?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 그 국민들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지금은 이제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네, 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호 법안은 어떤 의원님들께나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빼놓을 네. 수 없는 통과 법안이 네. 바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제 한동안 LH 사태 등등으로 이제 시끄러우면서 네네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또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법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LH 직원들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시 예정지구의 땅을 본인 또는 지인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산 건데요. 네, 즉 네. 공직자들이 내부적인 지위라든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네, 네.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자 그런 취지고요. 또 그렇게 못하도록 외부에서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LH 영어. 근데 이 법안에 이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기피 의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신고, 회피, 기피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법률가들은 뭐 쉽게 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신고, 회피, 기피라는 것은 네.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건데요. 네. 신고나 예. 회피라는 것은 네, 네. 그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내가 취급하는 예. 그 일의 상대방, 네. 그 민원인이 나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 예를 들어 내 가족이라든지 예, 예.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네네네. 회사에 누구라든지 네.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면은 회피를 하라는 거죠. 회피. 얘라. 기피라는 것은 달라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공무원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그 상대방 취급하는 그 공무원께서 네. 나랑 알고 있는 분이면은 네. 저분이 나랑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분을 그 공직에서 네. 그 기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회피 기피 되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예, 법률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네. 당사자가 이제 공직자인 경우에는 신고 회피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공직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 할 그렇대, 때는 또 그러네. 기피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네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 공직자가 직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높네. 벌금 이렇게 형사처벌 규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우 높아요. 네. 세요. 근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들 전체인가요? 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요.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약 190만 명에 이릅니다. 네, 아 그래요. 대상자가 굉장히 높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올해 시행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네. 이제 며칠 후인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예. 사전 조치로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미 이해 신고와 관련된 거를 이미 받았고요. 네네네네. 앞으로 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해충돌 방지법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대랑 주제가 더욱 알찰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님의 국민권익법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정문 의원님의 공정하다면 그것이 좋은 세상 국민권익법 그 첫 번째는요. 네. 억울한 자여 이젠 법고를 울려라 국민신문고법입니다. 야, 이거 뭐 신문고라는 건 워낙 다들 아시니까 그죠? 네. 예,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신문고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예. 국민신문고는 민원, 청원, 국민 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인데요. 즉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소통 창구와 같은 것입니다. 네네. 현재 약 1000여 개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 국가기관과 예. 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네.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이 무려 1,300만 건입니다. 1,300만요? 예, 그래서 그 국민 5명 중에 1명꼴로 예.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예. 억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예. 국가에 이렇게 제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도가 예. 이렇게 국민들은 많이 참여하는데 못 쫓아간다. 예, 이런 그렇기 생각을.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손을 봐야 되겠다.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법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원래 이제 국민신문고는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간다. 그런 네, 면에서 그렇죠. 좀 보충하고 보강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손보자 이런 네, 취지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 네. 법안 정식 명칭이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법 이렇게 오, 제정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요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첫째 이제 국민신문고가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응답소라는 형태로 신문고 형태가 운영되는데 이건 또 연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네네. 있고 서로 또 이것 간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하더라도 네. 접수를 한 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고 예. 쉽게 말해서 핑퐁이 되는 예. 그런 서로 경우가 미루거나. 그러니까 예. 관할이 또 저쪽으로 보냈다 다르거나. 왔다 갔다 예. 이런 또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 찰나에 그런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뭐 대학, 국회까지 이렇게 실핏줄처럼 연결돼서 한 번에 회원 가입이라든지 네네. 회원으로서 네.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네. 뭐 어디서 신고를 하던 간에 본인의 민원이 다 연결이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랑 소통이 안 되고 끊어져 있으면 이건 답답해가 여기 한 거를 또 가서 해야 되나 뭐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잘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택배 조회 서비스 네. 아시죠? 네. 예, 어디서 내가 주문을 하면 현재 어디에 배송 단계에 있고 네.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게 네.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클릭을 하면 예, 예. 그것처럼 야. 내가 민원을 접수를 하면 현재 어디에 가 있고 처리 단계가 어디 있고 이런 부분을 원스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핵심 내용이 뭔가요?
지금 이제 빅데이터와 네. AI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네.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자. 민원이라는 게 사실 중복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겹치죠. 예. 근데 지금은 일일이 각각 민원 기관과 처리 주체와 기관이 각각 달라서 네. 또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과 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즘 뭐 챗봇이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채팅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네. 또 하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또 그거를 이용해서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또 준비도 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작년에 요소수 같은 문제가 네, 터졌을 때 네. 이런 민원이 자꾸 어디에서 데이터로 잡히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대처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적인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또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화 네. 하면 좋은 게 예전에는 이제 Q&A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지만 네, 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또 할 수가 그렇지. 없었는데 이제 챗봇 형태로 그 이후에도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걸 물었던 사람이 이렇게 가고 이제 데이터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분들의 업무량 쓸데없이 좀 그렇지. 들어가는 노동을 줄이면서 오히려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동력을 정보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더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아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전 팀장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로 그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로세스, 그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뭔가요? 또 한 가지는 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저희가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민원이나 청원이나 국민 제안과 관련해서 입법사항이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5만 명이 이거 저희도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동의를 하면 거기와 관련된 상임위랑 연결을 해서 입법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법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민원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똑같은 불편함이나 민원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더 능동적으로 법안까지 발의하겠다. 예. 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법률가다 보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아직도 없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 아니 훈령으로도 충분히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꼭 굳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법안을 준비하면서 네. 이게 당연히 법률로 돼 있으려니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동안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었더라고요. 물론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더라도 그동안 나름대로 잘 네. 진행이 되어 왔지만 네.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훈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번 찰나에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그 국민신문고법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 법으로 좀 강제화하면 민원도 더 효율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그렇죠. 그게 더 이제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문 의원님의 공정하다면 그것이 좋은 세상 두 번째 국민권익법은요. 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이가 더 행복한 세상 독립유공자 예우법입니다. 네. 그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논란이 되기도 하고 많이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 부분이 부족한 편이죠 현재. 예, 우리나라의 네.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네. 한국 전쟁이라든지 그 월남 전쟁 등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취지를 담으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네. 현재 이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본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손자가 예, 그렇죠, 있는데 손자녀께서 네. 연령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네. 손자들도 뭐 여러 명 있을 여러 거잖아요. 있겠죠. 그 중에서 예.
장손에 한해서 네. 그 장손이 지정한 자녀,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분 한 명에 한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또 주는데 네네네.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법대로 하다 보니까 네네. 손자녀분들이 현재는 장손이 지정하는 분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 지정권자는 네네. 그 손자녀분들이 협의를 해서 네.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손자녀 중에 한 분이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9명의 손자녀가 있는데 한 분이 난 저 사람 싫어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겠네. 예, 오히려.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아예 좀 정비를 해보자. 지정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그죠? 증손자들 사이에 사이에서도 서로가 약간 네. 미묘한 어떤 네. 예, 이런 그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네요. 네. 장손의 그 자녀에 대해서만 하는 거를 예. 손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대신 그 권한자를 예. 손자녀들이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또 합의가 안 되면은 그 중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이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런 세 식으로. 번째는 국가유공자분을 네, 좀 주도적으로 부양하신 분, 그래서 좀 기여가 있거나 공로가 있으신 분 위주로 하자. 저는 이거 지금 한 명만 지원하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일단 네. 지금 현행 규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제도는 독립유공자 예외 관련 법률 16조에 따라서 네네.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 경우. 그의 자녀 중 한 명을 지정해서 장손을 대신해서 이 취업 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인데 여기서 이제 장손만 된다는 것도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네, 문제가 그러네. 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셔서 한 명에게 대리 취업 지정권 요거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방안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말씀만 들어도 만약에 장손한테만 준다 그러면 이 여성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데 전진당 대부분 남성들이 혜택을 받아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3년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성평등에 맞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처음에는 보훈처에서 이제 사회 관습에 따라서 네.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에 받아들여져서 딸도 장손으로 인정은 됐는데 어쨌든 2019년 3월에 그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 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니까요. 네네. 지정권자인 장손 229명 가운데 남성이 222명. 예? 97%. 여성은 6명.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했구나.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거죠.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 법안 말고도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등 예외에 관한 법안들을 다수 발의하시고 통과도 시키셨는데요. 아무래도 관심이 이쪽 분야에 굉장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장손 때문에 피해를 보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제 지역구가 네. 또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볼 수 그쪽이가- 있는 또 독립기념관이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있는, 천안에. 또 천안에서 있고요. 또 제가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가보훈처를 주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네. 그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이라든지 이런 후손분들을 많이 만나서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많이 그런 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상 네.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수렴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게 만든 주인공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셨고. 이제 그분들에 대한 당연한 예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손자녀까지 예, 가도 연세들이 이미 예. 상당한 부분이 있고요. 네, 네. 증손자까지 내려가도 네. 연세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 기간도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충분한 그 대우와 예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국민권익법 살펴볼까요? 네, 이정문 의원님의 공정한 세상을 열 세 번째 국민권익법 열어보겠습니다.
금융 분쟁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요. 소비자권익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금 뭐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네. 그중에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플랫폼을 통한 금융 거래도 많아지고 있고요. 네. 또 금융 상품도 자 일일이 이름과 그 내용을 알기에도 사실 벅찰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네. 인해서 금융 분쟁 또한 현재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역시 사건 처리가 늦죠. 지연되게 되기 네. 때문에 금융 분쟁이라는 게 신속하게 하는 게 또 그렇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그 핵심적인 요인은 현재는 금융감독원 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네. 금융 분쟁을 전담하는 금융 분쟁 조정 중재원을 만들어서 네. 금융 사건을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자 그런 네. 취지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금융 분쟁은 이제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 팀장, 금융 관련 민원, 빅데이터 전문가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한 금융 네. 민원이 2017년부터 매년 3.1%씩 늘어서 2021년에 몇 건이었냐면 총 85,929건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분쟁 민원으로 분류돼 가지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 조정 건수도 2017년에 25,000여 건에서 2021년 29,279건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90%가 뭐예요? 결국에는 보험 관련 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은 늘어나는데 좀 신속하게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다. 의원님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보험은 진짜 문제예요. 네, 이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네, 저희도 원하는 대로 보험 분쟁이 보험금이 많습니다. 안 나오면 이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보험 사기도 많아가지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보험 사기 부분도 네. 있지만 네. 또 성실하게 또 가입하신 분들이 또 보험금을 네.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현재 금융 분쟁 조정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은 효력이 없다.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조정이랑 똑같은 형태라서 이게 독립적인 조정기관의 조정력을 확보하면은 편면적인 구속력 이런 부분까지도 규정을 넣어서 아무래도 금융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좀 전에 금융 분쟁 조정원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거기에서 분쟁 조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네. 금융 소비자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네.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편면적 구속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거부하더라도 이게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을 발휘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자 네. 그런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 분쟁 조정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이의를 하면은 결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일반 소비자가 거대 금융사,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사실 큰 부담이 따르고요. 또 현실적인 이기기도 어려움이 사실 그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 수행을 하는 이런 금융사를 상대로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중도에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면적 구속력으로서 독립성도 확보한 기관에 의해서 분쟁 조정안을 내면 그것을 금융기관도 따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저 의원님, 저희가 이름 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측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돌파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올해는 또 어떤 법안에 주목해서 정면 돌파하실지 정문으로 가실지 입법 계획을 좀 알려주시죠. 예, 또 여러 법안을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합한 그 연금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출생 고령화 네네. 사회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 연금 이외에 개인 연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줘서 이게 좀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하는 법안을 좀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을 적용을 해서 네네네. 그동안에는 그 원금 보장 정도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용을 해왔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서 네네.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금 제도를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또 요즘 핫한 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네.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 특히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연금 같은 거 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펀드에도 들고 뭐 주식에도 들고 해가지고 변액 상품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퇴직연금을 그렇게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법안 같은 게 나오면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는 퇴직금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우리 의원님께서 새 원내대표단에 합류를 하셨는데 네네네. 원내 부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네. 앞으로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뭐 정권 교체기 여소야대 시기에 또 원내 부대표가 돼서 네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저희 이번 또 원내 부대표는 또 직책을 또 이름을 여러 가지 부여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중에서 저는 또 소통 원내 부대표인데, 아. 네,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의 소통은 물론이고 여당과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또 언론들과의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저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문이시니까요. 프론트도어잖아요. 예. 소통의 최전방에 계신 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 녹화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방송? 예, 뭐 방송은 항상 떨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네. 워낙 이렇게 사회자분과 네네네. 패널들 분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네네.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아주 네. 수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또 의원님께서 1호 법안부터 예.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계신 법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또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예. 아니었나 싶은데요. 제 입장에서도 제가 준비했던 법안을 우리 국민들한테 네네. 상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오늘 귀중한 자리였던 것 네. 같고요. 제가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가 예. 제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네. 국민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네,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국민 국민 변호인. 변호인의 네. 역할을 하려고 네. 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네. 아직도 부족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또 2년 동안 네, 네, 국민 네. 대변인으로서 네. 국민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좋은 법안도 내고 의정 활동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태장 뭐 응원 말씀 있어요? 예, 이정문 의원님 답변이 AI 같으세요. 진짜 사족이 없고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데 일처리도 그렇게 하실 것 군더더기가 없어, 같아서 군더더기가. 예, 정말 좀 믿음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예, 앞으로도 그렇게 좀 예. 국민들을 위해서 예.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예. 일들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의원님 같습니다. 쓸데없는 약속 같은 거 잘 안 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입버릇처럼 약간 인사처럼 야,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하는데 인사인데 거의 네. 그렇게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성격이시죠? 또 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안 지킬 거는 전혀 약속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한데 저희가 나오는 의원님 중에 이거 여쭤본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네. MBTI가 I세요, E세요? 글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알아보겠습니다. ISTJ. 네, 맞아.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ISTJ 뭐예요, 그게? ISTJ. 그게 뭐예요? 그거 설명은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ISTJ. 네. 궁금해. 맞아요. 네. 자, 이정문 의원님의 MBTI가 궁금하시다면 법태랑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너무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시고 딱 지킬 약속만 하실 것 같다는 믿음이 드는 네.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농담 삼아 정문으로만 가실 것 같다 그랬는데 측문이나 편법은 절대 안 쓰실 것 같으세요. 네. 예, 앞으로도 그런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정문으로만 네. 가시는 그런 의원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전인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저는 뭐 결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주냐. 사실은 근데 당연히는 아빠니까 참 제가 속이 상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이제 예전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셨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또 저희를 케어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때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방 2개짜리 집에 살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잠을 잤어요. 그럼 몇 가족이 5명. 다섯 외동이니까. 네. 이야, 그래서 대단하네. 할머니랑 그것도. 제 기억에 거의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같이 잤어요. 그게 굉장히 커요. 예. 저는 제가 집의 네. 막내라서 네. 제가 온 집안의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둘 다 공통점이네. 네, 독차지인데.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네. 큰 손주를 첫 손주를 보시더니 와 모든 관심과 사랑이 그쵸. 모두 다 손주한테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좀 약간 배신감 느꼈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를 너무 보고 싶다고 쌍둥이 그렇게 전화를 하세요. 예. 어쨌든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네.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그러니까.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혼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가려고 그래. 맞아요. 엄마 아빠는 혼내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 사연도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들어보시죠. 출발! 엄마 이것 좀 봐봐. 어메 이게 뭐라냐? 이 초오빠 사진 아니요? 아, 나 아빠 된데 나 어떡해 엄마. 무슈?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사고로 쳤어라. 이놈의 자식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빨리 결혼 날을 잡자. 에? 상견례부터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걱정이네. 아니, 결혼? 얘 아직 애 낳을지 말지도 결정도 안 했어. 나 결혼하기 싫어. 애 아빠 되는 건 더 싫고. 아니 시방 이게 뭔 소리요? 그럼 아가는 어쩌냐? 응? 생긴 아는 낳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빨리 결혼식 날 잡고 출산부터 하자잉.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지만 결혼도 출산도 원하지 않았던 태랑 씨.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흠 이쁜 것 우리 손주는 어쩜 이래도 이쁜지 몰라. 그러게 말이요. 아따 이 눈이며 코며 입까지. 아따 나를 그냥 쏙 빼닮았다니까. 할아버지를 닮았어. 엄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밥. 아 이놈아 너네 집에 와서 이 시간까지 애 봐주는 엄마 보자마자 밥 타령이냐. 애 엄마는 언제 들어온다냐? 엄마 나 이혼할래. 무엇이야 이혼? 아이고 마 사단이 났어. 그러게 며느라가랑 좀 잘 지내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 네가 애한테도 대면대면 하고 애 낳았을 때도 병원도 안 가고 밖으로만 도니까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있냐 없냐? 몰라. 난 애도 사실 안 예쁘고 결혼 생활도 더 못하겠어.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 아이를 예뻐하기는커녕 밖으로만 돌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의 사이가 멀어져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며느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 후에 생겼는데요. 아나 대랑아, 네 애는 언제 보러 간다냐? 나가 우리 손자 보고 잡아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나야. 애? 나 애 안 보는데? 양육비 보내면 됐지 뭘 보기까지 해. 네 자식인데 안 보고 잡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싶어서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다냐? 몰라. 나 바쁘니까 애 엄마한테 말해보든가. 나 데이트 있어서 나가요. 철딱선이라고는 아이고 쌈 싸먹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우라통이 터져 죽겠네. 에휴 부리고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내가 어찌 저런 놈의 자식을 낳는지 몰라. 애 엄마한테 전화 좀 다시 조금 해볼까? 아다 또 안 받아? 우리 손자 안 보여줄란가벼.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아이고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어쩐대야. 아이고 가슴이 막 미어지는구먼. 할아버지 연기 너무 잘하는데. 자 속상하네요. 예, 아빠가 어려.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아들이 보면은 그때 같이 보면 참 좋은데 아들이 전혀 자녀를 볼 생각이 없어서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예 만날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물론 전 남편 잘못했어요. 네, 제가 한 그럼. 역할 너무 얄밉고 진짜 무책임하고. 철딱선이 없다 진짜. 네. 근데 시부모님들은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이거 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에 아이를 키우지 않은 상대방에게 면접 교섭권이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아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닌 조부모에게도 이 교섭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때요? 민법 837조의 2 제2항에 조부모의 면접 교섭이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는데요.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민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이 자녀 간의 이 면접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부모와 손자녀의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 판례가 먼저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 12월 2일에 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법적으로 아예 신설이 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고 얼마 네. 안 됐네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조부모도 예. 혼주가 보고 싶으면 이제 면접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면접 교섭권은 이제 부모랑 조부모만 가능한 겁니까? 비양육친의 직계 존속에는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와 그 이상의 세대, 예를 들어서 증조부모까지도 가능하고요. 친가, 외가, 뭐 각 계열의 직계 존속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 싶다고 면접 교섭을 신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에 면접 교섭 신청이 가능한 건지. 네, 민법 규정상 자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의 직계 존속은 그 부모의 일방이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면접 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군 복무라든지 네네네.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그러네. 뭐 소재 불명 이렇게 불가항력 볼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보충적으로 조부모의 면접 교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사실 태랑 씨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못 보는 상황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제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는 건데 네. 법적으로 볼 때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신변 얘기만 들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에는 태랑 씨 면접 교섭권과 상관없이 조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아예? 그러니까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네네. 일단 부모가 면접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 건데 이 조부모가 독자적으로 면접 교섭권을 주장하면 어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규정상은 보충적인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조부모의 면접 교섭권이 지금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 사실 이 문제는 뭐 법적으로 갈 거 없이 이 아빠가 면접 교섭권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대신 조부모가 쓸 수 있도록 아이의 그 엄마가 배려를 해주면 좀 쉽게 풀릴 문제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싫죠. 전 남편한테 좀 감정이 좀 안 좋잖아요. 얼마나 얄밉겠어.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 보는 게 불편해서 좀 연락을 안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연 속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영영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아들한테 면접 교섭을 이행해라 네네. 하는 이행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조부모님들이 직접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민법 837조 2의 제2항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 면접 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정말 면접 교섭할 의사가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나는 손자녀를 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은 혹시 법원에서 네. 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면접 교섭권 허가 심판 청구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지금 네. 등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네, 우선 이 관할 법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상대방의 재판적 소재지, 즉 이 상대방이라고 함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전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 며느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를 하시고요. 이 청구서가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서는 단순히 이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사 조사라든지 뭐 양육 환경 조사라든지 가사 상담 등 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면밀하게 아이 복리를 혹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뭐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네. 판단이 든다면은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아이가 너무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네. 일단은 손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좀 네, 다행인 것 희망적이네. 같고요. 두 분 그 면접 교섭권 허가 네. 심판 청구가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결정 나서 네.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요. 마음의 병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살면 병이 나거든요.
맞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걸 못 하니까. 예. 자, 보고 싶은 사람. 우리도 잘 못 보고 산 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3년째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초창기만 해도 명절 때도 안 갔어요. 생리별이 따로 없었잖아요. 네. 네, 코로나한테 면접 교섭권을 좀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잠시 한 일주일 정도 거리두기 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요. 재방송도 보고 싶잖아요. 있다고요. 보고 싶잖아요. 재방송도 그러니까 있다고요. 본방 일주일 만에 보는 거예요. 예. 혹시 5월 탄생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오늘도 에메랄드처럼 영롱하고 아름답고 또 찬란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에메랄드빛 멋진 법안을 그득 안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아니면 당신도 덮여라!